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혜민입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3월 달에는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강승희 대표님, 조세호 전무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달 뉴스 어떤 거 있었는지 강 대표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너무 여러 사람들이나 아마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열심히 다 들었던 내용들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뉴스는 머릿속에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벌써. 어떤 뉴스인가요? SCB랑 네. SVB랑 SVB. 그다음에 CS가 다 덮어가지고 아, 네, 첫 번째 게 이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 시키느라고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게 3월 4일 날짜 뉴스였는데 네. 인플레이션 고점 아니다. 그러면서 카시카리 연은 총재 나와서 막 이제 50bp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5.4까지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BOA에서 리서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지금 하나도 이제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리스크 오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두 개 뉴스로 나와서 이제 금리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고 5.5 간다 그러고 난리였어요. 맞아요. 3월 초에. 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SBB가 터져버렸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보면 이분은 이제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투표권도 있으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안 되지만 예전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 그다음에 미중 갈등 그다음에 전쟁 이 세 가지 이벤트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파월은 떨어진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아니다. 네. 이분은 이제 위에다 점 찍는 분이신 네. 거죠. 점도표에.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물론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다. 파월처럼. 근데 과연 예전처럼 2% 오늘 FOMC에서도 결국 2% 계속 2% 얘기를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2%까지 떨어질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약간은 이분은 계속 아니다 하는데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4, 5에 계속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뱅크런이 나왔죠. 그렇죠. 네. 뱅크런 나오고 SBB 파산하고 이게 진짜 뭐 36시간 어디든 나오고 어떤 데는 48시간이라고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틀 만에 한 주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CS도 한 주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SBB가 파산하고 나서 왜 파산했는지 네.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보통 들으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딱 생각이 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한테 뭐 돈이 많아졌다. VC로 들어온 자금들을 이제 은행에다가 맡겼고 은행은 그걸 뭐 채권을 투자를 하고 뭐 막 그래서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이제 높아져서 상승하니까 뭐 평가손이 이제 나서 어, 투자를 이제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다. 돈을 막 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대체적인 요약은 정확히 맞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 샀을 때는 금리가 1%일 때, 1% 언더일 때 산 거죠. 네. 그때 샀던 게 평가손이 와장창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또 돈 달라는 애들은 많이 늘어나고 돈 달라는 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있는 팔아야 돈다 되는데. 줬는데 다시 팔아야 되는 걸 네. 봤더니 손실이 왕창 나 있었다. 이렇게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이 뭐 자문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 내피셜에서 제 마음대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따 얘기를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생각할 때 결국은 너무 빨리 증가했다는 게 예금이 빨리 증가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대출할 수도 없고 네. 그 상황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출을 못 해주니까 해줄 만큼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스타트업 자체가 새로 생겨야 게다가 되는데.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보면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 그래서. SBB가 그 브릿지론 형태로 중간에 끼는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였대요. 그냥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스타트업들이 잘 돌아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산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결국 이제 크립토. 지금 이게 제가 두 번째 페이지 거에서 보시면은 네. 머스크가 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땀 흘리고 있잖아요. 어떤 네. 쪽으로 누를까? 뱅크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냐? 크립토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냐? 뱅크가 스캠이냐? 네. 크립토가 스캠이냐? 네. 버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쪽 차트 보시면은 그 차트가 하얀색이 SBB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87% 빠진 거거든요. 제가 스케일은 다 바꿔놔서 네. 그냥 보시면 돼요. 떨어진 것만. 그리고 편하게. 거래 정지가 당했죠. 중간에 섰잖아요. 하얀색은. 네. 그래서 거래 정지를 당했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며칠도 아니지 몇 시간 뒤부터 비트가 올라가요. 하늘색이 비트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가 좌자작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도 좌자작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로 뱅크런이 발생을 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몰렸다. 근데 안전자산이 뭐냐라는 것 정의도 이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면 평가선 나서 회사를 망하게 하고 이러면 이게 안전자산 맞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돈을 빼면 어디론가 가야 하잖아요. 네. 뭐 옆집으로 가든지 옆은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뭘 사서 놓던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쪽으로도 어느 정도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이제 비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특히 비트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지금 거의 21%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이게 제가 한 달 기준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3월 네, 1일부터. 근데 맨 바닥서부터 맨 꼭대기까지는 그냥 40% 상승한 거예요. 올 초부터 하면 70% 올랐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SVB 사태 터지고 산 다음에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슈가 많이 있다. 올랐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는 뭐 계속 나 얘기 나오는 CS.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SMB, 그러니까 스위스 국립은행이 주도한 딜이다라는 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때 스위스 국립은행이 주도를 했는데 그때 누구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페드까지 연결이 돼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발표하면서 페드가 네. 수압 라인을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하루마다 아무 때나 뭐 물론 연락은 해야 되겠지만 하루마다 계속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언리미티드하게 계속 달러를 넣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딱 돈 계속 넣어줄게 내가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한테까지 승인을 다 받은 딜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스위스 연방정부, 금융감독청, 그 다음에 중앙은행 이 셋이서 다 같이 연합을 해서 딜을 성사를 시킨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위스 주식회사가 M&A를 한 거죠. 지금 M&A를 시킨 거죠.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위험하긴 위험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T1 채권, 네. 그래서 코코본드, 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우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은행들이 자기 자본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발행해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자기 자본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ROE를 못 맞히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채권을 빌려야겠는데 채권 발행하면은 그거는 빚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아주 이상한 형태를 그때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혹시 은행이 진짜 부실해지면 전부 다 날릴게. 전부 다 날릴게. 대신에 금리를 대신 높이죠. 날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금리가 거의 5%에서 10% 사이였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007년도, 한 2010년도 뭐 이때쯤 발행됐던 것 같아요. 한 8년, 9년?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생기고 나서 중요한 은행들, 글로벌리 임포턴트한 뱅크들은 자기 자본을 완전히 많이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확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따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면 해봐. 그래가지고 이게 새롭게 나온 애들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되는 게 맞죠. 삼각대기로 써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주주는 손실을 안 받는데 뭐에 채권자가 손실을 받냐. 근데 코코본드를 이게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를 할 때 망하면 돈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뉴스를 보고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래요. 이 CS 망하면서 뺀 돈들은 어디로 갈까? 어쨌든 그래서 네. 금이랑 비트가 비트로 오르는 게- 갔지만 그래도 현금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UBS에다가 갖다 스위스에 있는 돈이니까 UBS로 많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니까 옆집으로 돈을 막 옮기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은 많아졌으니까 그 옆집에 있는 거 도로시에 줘.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확산될까라는 부분인데 그 뒤쪽 차트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똑같은 차트예요. 근데 이제 그 뒤는 전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거놓은 부분이 네. 이제 그 SBB 끝나고 난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선 안쪽이 CS 얘기 나온 부분들까지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CS 폭락 70%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서 또 반토막으로 이제 매매 체결가가 됐고요. 저 끝난 자리에서. 네. 예, 그러니까 거의 거의 한 5%? 고점 대비 거의 한 5%에 그냥 이제 팔린 거죠. 거의 옛날에 뭐 1불까지 베어링 팔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헐값에 넘어간 거에다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잠재 부실 부분 네. 예, 것이 90억 스위스 프랑 이제 물어주기까지 하고 개런티 해주겠다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채권들은 아까 얘기한 AT 채권들, 네. 하이브리드는 다 상각시켜주고 네. 부채를 상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들 이제 세금도 이제 막 쓸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리게 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되게 주요하게 보아야 될 게 CS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나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시면은 네. 금색으로 된 게 금이에요. 네. 오히려 빠지기 시작하죠. 네. 맨 끝부분 금요일 날 보시면은 금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금요일 날은 금이 오히려 내렸어요. 네. 2,000불 찍고 내려가는 중이고 그 나스닥은 오히려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도 또 오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상승세 부분에서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는 빅테크가 올라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오르면서 딱 드는 생각은 현금 많은 IT가 오히려 안전자산인가. 이제 뭐 그런 쪽으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이게 해결되냐 점점 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AT1 채권 코코본드 같은 경우도 코코본드 ETF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저도 코코본드 ETF 있으면 사야지 그걸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10%대인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금리 거의 한 10%, 12% 정도씩 거의 얘네들은 막 10년짜리 뭐 이러니까 1년에 10%씩 매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BNP나 뭐 속젠 이런 데 것들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 것들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겠지만 네. 근데 보니까 벌써 가격이 이 CS가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그 다음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리커버리 벌써 한 30% 넘게 했더라고요. 빠졌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망하지 않을 은행 거 10% 주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네.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왠지 다 뭐 CS처럼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루항에다가 뭐 별의별 거 계속 매년 터졌잖아요. CS는. 그리고 당연히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졌으니까 신규 자금이나 신규 고객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IB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리스키한 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어쩔 수 없는 수순을 겪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크레딧이 망가지면 네. 끝이다. 끝이다. 망한다. 망한다. 네, 뭐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 약간 역대급 역사적으로 네. 기록될 만한 사건이 돼버려가지고 조 대표님도 좀 관련된 뉴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뉴스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다 영향이 있는 뉴스들이죠. 보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금융권에서 있었던 그런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보면은 금융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원자재 쪽으로도 다 전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쳤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약세를 보였었던 게 이제 유가거든요. 유가가 그래도 올 초만 해도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왜냐면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수요도 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80불 정도에서 계속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버티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단이 나면서 이게 터지자마자 여기도 그냥 바로 그냥 급락을 해버린 거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원유 같은 경우는 한 80불에서 움직이던 게 한 64불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왜 금융권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갑자기 왜 유가가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그 걱정도 이제 또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일단은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요번에 이제 뭐 SBB라든지 이런 게 터지면서 그 주에 한 주 동안에 이만큼 이렇게 빠진 거고요.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실물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게 보면은 그 미국 그 석유협회에서 이제 재고량을 발표하는데 이제 원유 재고량이 이제 한 10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326만 배럴 늘었다고 이제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권 관련된 이슈 플러스 이제 실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수요가 안 좋은가 보다 하는 우려 때문에 한 64불까지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시 한 뭐 어제 저거 되면서 한 70불까지 이제 다시 리바운드는 하긴 했는데 보면 이제 CS 관련해 가지고 이제 UBS에서 합병됐다는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금융권 관련된 이슈들이 좀 사라지나 보다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또 그 70불까지 올라왔었다는 거는 저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략률을 갖다 계속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그 70불 이하면은 이제 사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65불, 64불까지 빠지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이 있으면은 그래도 살 거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뭐 악화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바람들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 70불 정도대로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좀 뭐 금융권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게 뭐 터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면은 대충 이 정도 선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보면은 이제 게다가 이제 또 여름철 되면 이제 드라이빙 시즌 되면서 이제 수요가 좀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뭐 추가 하락보다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 갑자기. 21년도 찾아봤더니 21년도 12월 이후에 지금 최저 가격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침체 오는 거를 반영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빠지면? 뭐 한꺼번에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다시 그래도 좀 리바운드는 했거든요. 한 70% 정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진짜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은 아무리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쪽 부분에서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커지지가 않는다면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뭐 강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금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또 원유하고 또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계속 좀 재미가 없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은행 리스크가 확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한 2,000불을 갖다가 장중에 돌파를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2,000불이 넘어서 한 2,014불 정도까지 갔었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조정 받아가지고 뭐 1,900, 뭐 한 40불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어제 이제 금리 좀 올리면서 다시 뭐 1,970불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2,000불도 요번에 한번 찍었는데 그러면은 또 과거 고점 한번 또 경신할 수 있을런지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면 이제 과거 이제 했었던 거 2020년 8월인가 그때가 이제 2075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게 아마 그때 과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또 과연 이제 갱신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좀 관심이 좀 몰려 있는 거고요. 사실 보면은 이제 이게 요번에 올라왔었던 것들이 이제 금리 영향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시스템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 리스크가 얼마나 이제 정가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느냐가 훨씬 금리도 금리지만은 이제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거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5천만 보면은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좀 찜찜하지 않나요? 보면은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1, 2억을 갖다 거기다 예금을 해놓는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뭐 담보받고 예금을 하지도 않잖아요. 보면 담보도 없이 거기다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건데 예금도 얼마 이자도 얼마 주지도 않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만 네. 준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과연 여기다가 맡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보면은 뭐 요번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이제 예금 다 보호해 준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옆에 있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한 예금의 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갔죠. 한 90조 정도가 빠져나갔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또 문제 생기면 여기도 분명히 보호는 해줄 것 같은데 네. 거기는 명시적으로 거기라고는 얘기는 안 했었지만은 그래도 보호는 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그런 은행에 대한 그런 그 불신 자체가 좀 많지 않나? 이게 뭐 CS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개 다 터지긴 했었었는데 앞으로 뭐가 터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그다음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금 같은데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빠루. 빠루 갖고 있어요. 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 이후로서 계속 금을 샀죠. 금을 계속 네. 샀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조가 개인들까지 이제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정고점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CS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된다 그러면은 뭐 정고점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이렇게 전 중앙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나서서, 네, 네. 그쵸. 막 뭐 쳐맞는 거죠 이제. 다 저거 하고 또 어제 네. 파웰도 뭐 전혀 문제 없다, 뭐 시스템 그래도 이제 아까 건전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옐런이 나와가지고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데.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예금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은행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저축은행 가는 거랑 이 우리로 따지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가는 거랑 예금이 똑같다면 다 예금 보호를 해준다면 네. 신한이나 거기다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금리 더 그쵸. 많이 주는데 국가가 그러면은 여기는 보장해주고 여기는 보장 안 해주고 뭐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금리의 차별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얘가 신용도가 높고 얘가 신용도가 낮으니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건데 다 보장해주면 무조건 저축은행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본주의를 흔드는 캐피탈리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라서 그거를 보장해준다고 했으면 저는 훨씬 더 문제가 있었을 문제가 거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근원을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크레딧 마켓도 없어지고 그러면 아마 금이 맞습니다. 저는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달러 쓰레기구나. 그럴 수 저렇게 있죠. 막 주는데 이거는 뭐 뭐 가지고 있을 게 없네. 그럼 네. 비트랑 달러랑 아니 비트랑 금이랑 이런 걸로 어쨌든 갈아타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도 마지막 뉴스는 또 이제 연관돼서 또 저거죠. 이제 아까 가요? 강 대표님이 이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제 금뿐만 아니고 금보다 더 올라간 게 사실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일주일 사이에 15% 올라가고 뭐 한 달 사이에 뭐 한 21% 올라가고 올 초부터 한 70% 정도 올라왔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사실 관심 못 받았잖아요. 보면은 FTX 터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것저것 사건 사고와 뭐 이런 거를 하겠냐 싶을 정도의 뭐 그런 관리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은행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관심을 받은 거죠. 보면은 왜 이게 생겼었습니까? 비트코인이 옛날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문에. 서브프라임 때 이제 은행 탈중앙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긴 게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그 내러티브가 완전히 먹힌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맞아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생긴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자금들이 몰리면서 이런 금융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금융 쪽에서 벗어나서 이쪽에다 이제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요건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 자체는 이제 FTX보다는 좀 때보다 지금이 최대로 늘긴 했는데 네. 거래 참여자 숫자는 굉장히 줄었어요. 보면은 지금이 이제 작년 여름하고 비교했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거래량 자체는 확 늘긴 했는데 참여자 자체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참여자가 적은 상태에서 좀만 한 방향으로 좀 사면은 이게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여자가 적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실 그 돈 많은 뭐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일단 몰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한 70%씩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그럼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그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사실 유동성 공급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런 은행들이 다 파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면은 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뉴스가 있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확 쏠릴 수밖에 움직이는 없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만 뉴스에도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이제 뇌피셜로는 약간 그 알트코인들, 네. 비트코인 아닌 것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시그니처 뱅크나 뭐 이런 데들 망하면서 결국은 중소형주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알트코인들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코인은 또 현금으로 안 나오잖아요. 코인 하는 사람들은 일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바꾸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알트들이 망가지니까 그걸 팔고 나면 뭘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밖에 살 게 없어서 더 오른 거 같아요. 결국은 비트로 간다. 네, 그래서 결국 비트로 간다. 그래서 결국 네. 이제 코인 내에서도 비트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이제 실제로 현금이 달러나 이게 피아트 머니가 크립토로 들어갔는지는 카운트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 분위기는 제가 그냥 저는 비즈니스 그쪽 하니까 아직도 코인 원화를 코인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일단 FTX나 이런 사태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끼리 해서 참여자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돌리는데 대신에 이제 저도 체크는 안 해봤지만 그냥 뇌피셜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은 잡코인 팔아서 비트로 다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중소형주 망가지듯이 리세션 되고 나면은 내가 투자했던 저 코인 중소 이제 회사들은 다 망할 거고 그러면 일단 안전한 데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고 가니까 이제 비트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3월에 FOMC가 있어서 FOMC 관련된 뉴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또 SVB 사건이 터져서 관련된 뉴스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4월 달에도 알찬 뉴스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